제3장 3-4 토양 스트레스 교재 27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토양은 나무가 뿌리를 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등 나무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다양한 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 및 무기 물질의 복합체이다. 숲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의 형태와 성질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가로수는 옮겨 심거나 또는 제한된 환경 때문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드물어 토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자란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 필요한 토양 조건과 토양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은 수종에 따라 다양하다. 토양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양 자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 토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양학 관련 전공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1 토양의 기본적 성질. 토양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구성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두 성질 모두 나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비정상적일 때 나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는 나무가 뿌리를 뻗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큰 나무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일 수 있도록 치밀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과 양분도 적당히 보유하는 등 화학적 성질도 나무의 생장에 적합해야 한다. 토양의 중요한 화학적 성질은 유기물 및 무기물의 함량과 토양 산도, pH, 토양 산도이다. 토양 양분, 특히 무기물은 나무의 생장에 관여하고 있는 기능들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무기물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그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난다. 토양 산도도 때로는 나무의 생장 가능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대부분의 나무는 pH 5.5에서 6.5인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잔디는 pH 6.5 정도에서 잘 자란다. 토양 산도는 산도 측정계 pH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토양 스트레스의 진단. 토양 스트레스 특히 무기 양분들의 균형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양분 불균형에 의한 증상은 많은 경우에 영양원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양분 이외의 다른 환경 조건이나 생물성 병원체, 특히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스마 등에 의한 증상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분의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양이 나무의 생장에 적당한지를 판단하려면 토양과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잎을 분석해야 한다. 토양 및 나뭇잎 분석에는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학교, 임업진흥원, 시험장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영양 불균형의 진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토양 분석에는 구성 입자의 종류, 산도, 영양물질의 종류, 함량 등을 조사한다. 특수 활동이 활발한 뿌리는 흡수 활동이 활발한 뿌리는 대개 지표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존재하므로 보통 서너 군데 위치를 정하고 지표면을 가볍게 걷어낸 후
10에서 20cm 깊이의 흙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토양화학 분석은 흙 속의 유기물 등 영양원과 무기물 농도를 알려주고, 물리적 조건 분석은 뿌리의 생장을 위한 영양원과 무기물 이용성을 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영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 속에서 뿌리가 흡수하기에는 불가능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나무의 결핍증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토양 분석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흙 속의 미량원소 중 일부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여 분석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으므로 나무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토양 분석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뿌리가 흡수한 양분이 축적되는 나뭇잎의 성분을 분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나뭇잎 분석의 주된 내용은 생장에 필요한 다량 및 미량 원소와 오염물질 등이며, 나뭇잎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들 물질의 함량 비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과수는 겉보기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토양과 뿌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변의 토양에서 일어난 최근의 관리 작업들, 즉 비료나 농약 처리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등도 자세히 조사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3-4-3 화학적 토양 스트레스. 1. 토양 산도 스트레스. 흙의 산도가 낮으면 흙 속에 영양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pH 5.0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 토양에서는 녹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들이 산에 녹아나와 독성 물질의 활성이 높아져 나무가 독성에 의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 산성 토양을 교정하려면 흙에 소석회를 처리하면 된다. 염기성 토양도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 특히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관목에는 치명적이다. 토양이 강염기성이면 토양의 이탄, 황화 알루미늄 또는 황 등을 처리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요런 거 문제 잘 나오겠지. 염기성 토양도 피해를 주는데 특히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관목에는 치명적이다. 토양이 강염기성인 경우에는 토양에 이탄, 황화 알루미늄 또는 황 등을 처리하여 교정해야 한다. 2. 무기물 불균형. 무기질 영양분도 유기질 영양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흙은 나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원을 고루 함유하고 있다. 만일 무기물 균형이 깨지면 결핍 증상 또는 과다에 따른 독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 작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물 중 비료의 주 성분인 N, P, K, 황, N, P, K, S, Mg, 새마을금고,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칼슘, Ca 등 비교적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이고, 망간, 철, 붕소,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은 적은 양만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이다. 요거는 잘 외워놔야 돼. 다량 원소하고 요거는 이제 한 가지만 외워놓으면 되지. 미량 원소만. 망간, Mn, 철, Fe, 붕소, B, 구리, Cu,
아연 ZN, 몰리브덴, MO, 요것만 잘 외워놓으면 되겠죠. 요거 미량 원소니까. 질소 화합물은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식혀 나가므로 잎이 누렇게 되는 질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인이 모자라면 열매가 부실해지고 칼륨이 모자라면 생육이 부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다량 원소는 질소를 제외하고는 흙 속에서 쉽게 결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뭘 제외하고? 질소를 제외하고. 질소를 제외하고는 흙 속에서 쉽게 결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미량 원소 불균형에 의한 이상은 다량 원소 불균형에 의한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 몇 가지 중요한 미량 원소 결핍증 및 과다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 결핍증. 철은 엽록소의 구성성분이므로 부족하면 잎의 엽록소 함량이 낮아져 세 가지 신초의 어린 잎들이 누렇게 되며 잘 자라지 못한다. 염기성 토양, 특히 칼슘 농도가 높은 흙에서는 철이 다른 이온들과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토양 산도를 낮추려고 석회를 과다하게 처리하였거나 또는 적당량을 처리했어도 처리한 석회가 지형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위치에만 모이면 그 부분의 염기성이 높아져 철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황화, 누렁, 황화를 석회 유도 황화라고 부른다. 석회를 줬는데 이것들이 물에 식혀가지고 한 군데 모여 있어. 요럴 때는 이제 황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석회 유도 황화라고 부른다. 철결핍에 따른 엽록소 생산에 저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장도 느려진다. 황화 증상은 철결핍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하면 잎조직이 괴사하여 수분결핍에 의한 마름 증상과 혼동되기도 한다. 철이 공급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나타나며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몇 년 내에 고사한다. 철이 부족하면 철은 황화철이나 철킬레이트 화합물의 형태로 잎에 분무하여 공급하는데, 완전히 정제된 잎에 분무하여야 하며 개화기에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철 화합물은 토양에 용해되어 뿌리가 흡수할 수는 있지만 토양의 완충 능력과 저항력이 커서 철이 토양 입자에 흡착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철 화합물을 나무 줄기에 직접 주입하는 것인데, 철 화합물의 수간 주입, 나무 주사 법 중에서 미세 압력식 또는 삽입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철을 처리하면 2에서 4주 내에 황화 증상은 사라지는데, 성공적인 결과는 철의 분산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줄기의 낮은 부위에 주입하여 나무의 모든 잎에 철이 최대한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백류는 아래쪽일수록 수지가 많이 나와 구멍을 막으므로 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에 주입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뭐가 요번에 나온 것 같은데, 송백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지가 많이 나오므로 나와서 구멍을 막으므로 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에 주입해야 한다. 주입된 철은 2에서 3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어 나무 전체에서 소모되므로 몇 년 뒤 다시 황화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철을 주입해야 한다. 임산부도 아니고 뭐 철분을 자꾸 먹으라 그래. 그림 3-20 철 결핍 증상이 나타난 대추나무도 한번 보시고 3-21의 장미 잎에 나타난 구리 결핍 증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구리 독성. 구리가 결핍되면 잎의 황화, 누렁 또는 줄기 속 마름 등이 나타나며 그림 3-21번에 보니까 뭐 약간 노릇끼리한데 잎가가 끝이 있는 쪽이 반대로 과다하면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구리는 가끔 구리 과다는 가끔 나타나는데 구리 함유 오염물질의 발생 또는 구리 함유 살균제의 과다 사용 및 집적 등이 원인이다. 보르도액 등의 구리 함유 살균제를 반복 사용하면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어 마침내 나무의 독성을 나타낸다. 구리 독성 증상은 잎맥 사이의 여벽 조직에 나타나는 황화와 식물체 전반적인 위축이다. 뿌리의 원뿌리, 주건, 원뿌리는 두꺼워지고 곁뿌리 척근은 적어지며 괴사하는 조직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고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결핍 황화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구리 독성이라면 철을 처리해도 완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구리는 흙에 미량으로 존재하므로 토양 분석으로 구리 독성을 찾기는 힘들며 식물 조직 분석이 가장 믿을 만한 진단법이다. 어느 부분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뿌리가 측정하는 데 가장 알맞다. 구리는 같은 농도일지라도 사양토에서는 독성이 가장 낮은 반면 진흙이나 유기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비교적 높다. 사양토에서는 독성이 가장 낮다. 진흙이나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에는 비교적 높고 구리 독성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주변의 구리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 즉 구리 함유 살균제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공해 물질로는 구리는 오염원이 피해를 받은 나무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절이 어렵다. 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 뒤 치료를 위해 규칙적인 관계와 인산 함량이 많은 비료 등의 시비로 뿌리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관계는 물 주는 걸 관계라고 하는 거지. 붕소 독성. 붕소는 필수 미량 원소로서 결핍되면 새싹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입고 조직의 속썩음이 생기지만 너무 과다하게 있어도 나무에 피해를 유발한다. 붕소는 합성 세제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제가 섞여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이 나무 주변에 통과하는 하수관에서 누출된다면 토양에 붕소가 축적되어 결국 붕소 독성이 나타날 것이다. 소나무에서 붕소 독성은 새눈의 괴사를 일으킨다. 심하면 잎의 기부가 연녹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솔잎은 결국 죽어서 떨어진다. 붕소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치면 나무는 쇠약해지거나 죽는다. 붕소 독성은 토양 분석 및 잎 분석으로 대부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망간 결핍증. 망간 역시 철과 마찬가지로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결핍되면 잎이 누렇게 된다. 나무는 생장하면서 잎이 점점 누렇게 되고 일찍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나무는 쇠약해져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토양 분석으로 망간의 농도를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망간 결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토양이 산성일 때에는 뿌리가 망간을 흡수하지 못해 나무에 망간 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핍증은 알칼리 토양에서도 발생한다. 망간 결핍은 특히 토양 온도가 내려가 뿌리의 활동이 정지되어 토양으로부터 원소 흡수가 어려운 겨울에 잘 나타난다. 망간 결핍은 망간을 염이나 킬레이트 화합물의 형태로 옆면에 살포하거나 철같이 줄기에 직접 주입하여 치료할 수 있다. 망간은 반드시 펴진 잎에 살포해야 한다. 수관 주사를 하거나 망간은 반드시 펴진 잎에 살포해야 된다. 펴진 잎에 살포하지 뭐 잎이 그런가? 자, 5. 기타 결핍증. 이 밖에도 여러가지 원소들이 결핍되었을 때 각각 특유의 결핍 증상을 보이는데 세포막의 투과성과 관련 있는 원소인 칼슘이 결핍되면 새싹이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데 칼슘 결핍은 산성 토양에서 잘 나타난다. 황결핍은 질소결핍과 비슷하여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하고 줄기는 단단해진다. 아연이 결핍되면 잎이 작아지고 잎맥 사이에 황화현상이 증상이 나타난다. 3. 저글란 독성. 호두나무는 생육기간에 뿌리에서 저글론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다른 종의 식물들에게 해를 준다. 저글론은 천연제초제로 호두나무가 주변의 식물들과 경쟁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분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러한 현상은 타감작용, 알렐로페시라고 알려져 있다. 호두나무 근처의 식물이 갑자기 시들거나 누렇게 변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있다면 저글란 독성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를 받는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보면 시드름병과 비슷하게 물간부가 변색되어 있다. 방제법은 호두나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호두나무 근처에는 저글론에 민감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다. 저글론은 토양 속에서 멀리까지 확산되지 않으므로 호두나무 근권 밖에서 자라는 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글론의 지속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아서 땅속에서 한 생육기 이상을 지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민감한 수종이라도 호두나무를 제거한 후 1년 뒤에 심으면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다. 1년 정도 후에 다른 나무를 심어도 저글란에 의한 피해는 입지 않는다. 3-4-4 물리적 토양 스트레스. 1. 토양 공급률의 감소. 가로수나 조경수가 자라는 토양은 대개 유기물 함량이 낮고 토양 조직이 치밀하므로 배수도 그리 원활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토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흙다짐, 토양 경화이다. 흙이 다져지면 조직이 치밀해지고 공간이 줄어들어 뿌리가 마음껏 뻗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체 교환이 불량하여 뿌리가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질식하여 죽기도 한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는 유기물 부족이다. 가로수가 자라는 곳은 지표의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보드블록 등으로 덮여 있고 또한 낙엽이 지면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청소하므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기물의 순환, 즉 흙 속의 유기물이 식물로 옮겨져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의 유기물은 낙엽 등의 방법으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환 과정이 도시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로수는 유기물 부족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공원이나 가로수가 자라고 있는 흙에
그럼과 같은 자연 유기질 비료를 처리하면 식물체의 영양 공급 면이나 뿌리의 생육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흙에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등을 섞어 주어도 뿌리의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공급률이 부족할 때, 감소할 때 흙에다가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등을 섞어 주어도 뿌리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토양 경화, 다밥, 이제 밟아서 토양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토양의 구조가 바뀌는데, 압력 중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보행과 자동차 주행이다.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토양은 다져지고 경화되며 그에 따라 토양의 공기와 수분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고 진흙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뿌리의 생장은 심하게 제한되고 나무의 생장은 더디어지는데 초본식물은 목봉식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흙땅은 모래땅보다 경화현상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토양의 경화 정도를 측정할 때에는 토양의 재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토양 경화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원이나 야영장 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토양을 다지는 힘을 흔히 다밥이라고 한다. 다밥이란 압력으로 인해 토양이 다져지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토양이 단단해지고 공급률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는 생활권에 나타나는 다밥은 대부분 사람들 또는 차량의 빈번한 왕래 때문이다. 그림 3-23을 참조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쇠락의 증상과 비슷하며 복토나 피복에 의한 피해와도 비슷하다. 다밥은 토양의 물리성을 불량하게 하여 토양 뿌리의 생육을 불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다밥은 깊게는 토심 30cm 이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표층 0에서 4cm 정도에서 용적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기와 물의 유동이 어려워진다. 또한 여름철에는 지온 상승 효과를 일으켜 나무의 호흡이 더욱 힘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토양산소가 아까도 10%라 그랬지. 토양산소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가 피해를 받기 시작하며 여름철 온도가 25도씨에서 10도씨 더 올라가면 호흡량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 장가지, 고사 등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밥의 정도는 토양 경도계 그림 3-24를 참조하고 토양 경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토양 경도는 일반적으로 kg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는데, 나무가 큰 지장이 없이 자랄 수 있는 토양 경도는 1.5kg per 센티미터 제곱 정도이고 3.6kg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숫자 외워놔야 되겠네. 토양 경도는 큰 지장 없이 자랄 수 있는 토양 경도는 1제곱센티미터 1제곱 가로 세로 1cm에 이제 1.5kg 정도의 정도이고 3.6kg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고사할 수도 있다. 다밥을 받은 나무의 피해는 흡수를 하는 잔뿌리들이 죽는 것부터 시작되나 지상부에 정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다. 뿌리가 죽은 것이 심해질수록 잎이 작아지기 시작하며 피해가 진전될수록 수간, 말단의 끝가지가 고사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층부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여 결국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표 3-4에 토양의 견밀도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86페이지 밑에
다밥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주변에서 다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통행로를 변경하거나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이나 장비들이 나무 주변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밥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원의 경우 개방구역이나 이동통로를 경련제로 운영하여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도 나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드칩, 목재칩 등으로 지표면을 덮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26 참조. 울타리를 쳐도 되고 우드칩 같은 거를 땅에서 깔아서 밟아도 덜 경화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지. 경화된 토양은 대개 지표면으로부터 20cm 이내의 토양들이므로 이들 토양은 다시 연화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나타난 토양은 경운 작업 등을 통해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때 나무 주변의 토양을 일시에 경운한다면 잔뿌리, 세건, 절단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세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면적을 한꺼번에 개량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세 및 주변 환경 관리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량 면적을 정하는 것도 좋다. 토양 경운 시에 충분히 부숙된 퇴비, 토탄 이끼 같은 유기물 또는 펄라이트나 모래 같은 무기토양을 섞어서 토양의 탄성을 증가시킨과 아울러 뿌리 조직 위에 토양에 공기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데군데 유공관을 설치하여 공기가 흙 속으로 스며들도록 도와준다면 더 큰 생육 정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뿌리 조임. 나무 뿌리는 일반적으로 굵은 줄기로부터 방사상으로 자란다. 따라서 뿌리가 자라가는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경우에는 뿌리가 방향을 수정하여 거꾸로 가로질러 자랄 것이다. 이 뿌리는 몇 년 뒤에는 다른 뿌리를 가로지르거나 꽉 조일 것이고 그림 3-27 참조하시고 나무에서의 물이나 영양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뿌리의 생장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물은 거리, 인도, 차도, 건물, 우물, 커다란 바위돌 또는 치밀한 토양 등이다. 뿌리의 생장을 제한하는 장애물은 길, 거리, 인도, 차도, 건물, 우물, 커다란 바위돌 또는 치밀한 토양 등이 있다. 뿌리 조임은 일반적으로 땅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진단하기 힘들며 지상부의 정상은 쇠락 초기 정상과 비슷하다. 잎이 정상보다 작아지고 잎의 수도 적어지며 장가지들이 마르고 종자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기도 한다. 정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지는 쪼임을 당한 뿌리의 바로 위쪽 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아랫부분의 잎과 가지들은 건강하게 남아있다. 뿌리의 생장 방향 전환은 뿌리의 생장을 제약하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뿌리 조임은 다른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뿌리를 초기에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하면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4번 복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길을 낼 때 대부분 주변의 토양의 높낮이가 조정된다. 이러한 작업은 별일 아닌 듯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무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변화일 수도 있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동안 흙을 더 쌓아서 원래 지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흙을 더 쌓는 것을 복토라 한다. 복토는 경사지 평탄화 작업, 주변 환경과 높이를 맞추기 위한 작업,
또는 노출된 뿌리를 덮기 위한 작업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복토는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복토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뿌리의 호흡 불량이다. 뿌리 호흡은 나무 전체 호흡량의 8% 정도인데, 토양 산소 농도는 깊이 20cm 이내에는 20%, 내외로 대기 중의 농도와 비슷하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표 3-5를 참조하시고, 반면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20cm 이내에서는 0.03%이지만 90cm에서는 5%, 180cm에서는 11.9%로 높아진다. 복토에 의한 피해 증상은 복토한지 최소 몇 달 뒤에 나타나며 보통 몇 년, 길면 몇십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까다롭다. 피해는 대개 수간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잎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수가 적어지며 조개 낙엽과 더불어 끝까지부터 고사되는 등 쇠락 증상이 나타난다. 그림 3-30 참조하면 되겠네. 진짜 이런 나무 많아. 아파트에 복토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원줄기, 주간의 둘레를 직접 파보는 것이지만, 굳이 파보지 않더라도 원줄기 지재부의 굵기를 확인하여 복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 원줄기 지재부는 지표면의 굵기가 가장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복토가 된 나무의 경우에는 지표면과 그 윗부분의 지재부가 되게 비슷한 굵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때로는 복토에 의해 지재부에서 병목현상이나 원줄기의 맨 아랫부분이 불룩해지기도 하며, 이 경우 양분 및 수분 이동이 불량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세 세약의 원인이 된다. 병목 현상은 원줄기 둘레의 흙을 걷어내면 확실히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32 복토된 나무 줄기 지재부의 병목 현상. 요런 나무 이렇게 많이 좀 봤지 우린. 최근에 복토된 나무라면 나무의 상태에 관계없이 흙을 걷어내어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하지만, 오래전에 복토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해도 나무가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나무가 이미 복토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나친 토양 제거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가지, 고사 등 복토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흙을 제거하여 지표면을 원래 높이로 되돌려 놓고 발근과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해 영양 공급을 해야 한다. 흙을 제거할 때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포크레인 같은 장비보다는 삽 등 도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면으로부터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는데 살아있는 잔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무 뿌리가 이미 그 깊이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흙을 더 이상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지형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복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을 제거하는 대신 토양에 유공간을 세로로 묻어 뿌리에 공기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유공간의 수는 많을수록 좋으며, 땅속에 유공간을 가로로 매설하여 세로로 매설한 것과 연결시켜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재부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줄기를 중심으로 최대한 땅을 파내고 돌멩이 등으로 축대를 쌓아 땅 높이를
원래 상태로 도돌려 놓는 방법이 있다. 이때 수관 아래의 원 지반까지 유공간을 묻어 공기가 잔뿌리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복토를 하면 대부분 나무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복토에 대한 반응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버점나무, 아카시나무 등은 복토 영향을 잘 견뎌내는 반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은 복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6에 복토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 정도가 민감한 것은 단풍나무, 튤립나무, 참나무류, 소나무류, 보통은 은행나무, 너티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고, 둔감한 것은 버점나무, 너름나무, 포플러, 아카시나무. 얘들은 둔감하대. 둔감한 것은 버점나무, 너름나무, 포플러나무, 아카시나무. 민감한 것은 아까 단풍나무, 튤립나무, 참나무, 소나무류가 민감하고. 이런 거 구석구석이 내면 뭐 어떻게 다 배워 이거를. 5번 절토 깎아내기에 의한 피해. 토양 표면을 낮추는 것 절토는 어떤 면에서는 복토보다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무 뿌리는 거의 대부분 지표로부터 60cm 이내에서, 그리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대부분이 30cm 이내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흙을 깎아내면 뿌리까지 손상되며 나무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복토와 마찬가지로 피해 정도는 절토 정도에 비례한다. 절토 정도에 비례한다. 복토와 마찬가지로 피해 정도는 절토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 공사 중에 나무 주위의 주변을 낮추면 뿌리가 드러나 마르고, 그림 3-34 참조. 정도가 심해 나무를 지탱하기 힘들어지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나무가 쉽게 넘어진다. 나무에 나타나는 증상은 복토 증상과 큰 차이가 없이 쇠락의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깎여나간 토양 표면에 드러나 있는 잔뿌리들을 단수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만일 잔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땅을 조금 파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치료하려면 먼저 피해를 받은 뿌리를 잘라내고 인산질 비료를 주어 뿌리 생육을 촉진한다. 또 잎의 정산에 따른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관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여기 대기 오염에 의한 수목 피해, 이거 292페이지, 요거는 다음에 다시